오늘 저희가 초대해드릴 손님은 K-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룹. 네.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4년 연속으로 미국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세계 미디어 시장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 500인에 뽑히신 분이 있습니다. 와. 한국 분이에요? 네. 이제 음악으로 한 번 더 두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이 노래 프로듀싱 하신 분입니다. 현진영 씨 노래잖아요, 저건. 이수만? 프로듀싱이 이수만 선생님인가요? 한국의 팀원분이 이수만 씨. 아, 그렇구나. 오. 네, 오늘 우리가 커넥트할 분은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이십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네,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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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수만입니다. 저는 네. 저희 오늘 뭐 또 무슨 저 심사 받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게 2회째인데요. 출연자분이 처음으로 한국 분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해외에 계신 거예요? Really? 영어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보아 씨하고 우리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클립을 봤어요. 근데 네. 그 클립도 되게 재밌었는데 댓글이 네. 나는 태어나서 이수만 쌤이 움직이고 말하는 거 처음 봤어. 근데 전 너무 그게 충격인 게 사실 제 네. 시대 때는 우리 프로듀서님께서 정말 최고의 MC였어요. 아, 그렇죠. 네. 저는 기억을 생생하게 하거든요. 정말 되게 스마트한 유머 감각이 있으셨고 MC를 보면은 뭐 MC하면 이수만 막 이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움직이고 말하는 거 처음 봤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사진으로만 보면 네, 참고 사진.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방송에 안 나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네. 뭐 저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그렇게 최고의 MC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고의 가수였던 때도 있었다는 것을 맞아요. 맞아요. 혹시 모르시는가 걱정이 되네요. 왜냐면 제가 가수를 하고 10대 가수도 하고 그러고 나서 MC로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수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을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수로서가 아니라 저희 이제 프로듀서로서 뭐 올해 또 발표할 그런 곡들과 하고 또 신인들 준비는 뭐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해 첫날에 저희가 전 세계의 그 언택트 콘서트였었죠. 무료 콘서트를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얼마 전 미국 버라이어티가 선정하는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500인에 뽑히셨거든요. 네. 그것도 4년 연속으로. 근데 4년 연속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네. 거라고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애플의 팀 쿡, 뭐 이런 분들이 4년 연속 선정이 된 분들이니까 정말 축하드리고요. 일단 간단한 소감을 좀. 글쎄요, 뭐 제가 제 자신의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일단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은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저하고 막 페이지에 이렇게 같이 맞춰서도 있고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져서 문화로서의 한 장르로 인정을 받고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문화가 됐다는 것. 뭐 그것 때문에 저한테 상을 주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영광이 없는 듯합니다.
그 다음 해에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 도시가 1등이 서울이 되는 그런 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생소해서 쳐다보던 북유럽에 갔을 때 우리를 쳐다보는 그 눈길과는 좀 다른 멋있어서 쳐다보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정치학에서는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게 하드 파워면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해요. 최근에 들어서는 하드 파워로 이 세계를 뭐 제패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전부 다 결합이 되다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매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문화 산업이고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그 핵심은 본질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개발도상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서 굉장히 유니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있고 따라서 미국과 유럽을 같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멜로디가 있는 아시아적인 멜로디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K-팝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음악적으로는 장르를 넘나드는 것을 제가 시도를 해봤고 음악을 같이 만드는 송라이팅 캠프라는 걸 저희가 하고 유럽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또 한국의 작곡가들이 같이 모여서 제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어떤 걸 제시를 하면 만듭니다. 장르와 장르를 넘나드는 걸 한 곡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시도를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K-팝의 시작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그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께서는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 세계로 펴져나가고 발전되는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성장했는지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 곤란을 겪었던 것이 산업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 못할 수 있구나 이것이 제가 현진영이를 하고 나서 그런 걸 굉장히 더 많이 느껴서 H.O.T를 성공할 때부터는 어떤 더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 일단 목표가 수출이었습니다. 일단 수출을 해야 산업적인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또는 산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또 수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이어서 1차는 수출의 단계. 그래서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이 성공하면서 2차 단계는 그 합작이라는 걸 하게 되죠. 중국, 일본 등 해외 출신의 유명하게 될 수 있는 멤버를 캐스팅해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키고 또 프로듀싱을 해서 한국 멤버들과 함께 하나의 팀으로 데뷔하는 것을 시도했었고요. 한 단계 성장한 3단계, 바로 이제 현지화, 로컬라이즈드 하는 그런 전략이었죠. 이제는 아예 그 현지 멤버들로만 구성된 그런 그룹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한때는요, 한국도 그렇고 외국의 언론들도 K-팝에 대해서 참 폄하하는 그런 공장에서 뭐 이거 찍어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류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류의 어떤 폄하성,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건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죠. 정말로 너무 다행한 일이고요. 뭐 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굉장히 그 비판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질타도 많이 하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꾸준히 어쨌든 해서 지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엔터테인먼트 시장만 가지고는 산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처럼 말이 좀 맞지는 않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캐스팅, 트레이닝, 프로듀싱, 마케팅을 갖고 있는 매니지먼트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가능한 360도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결국은 산업화하고 또 시스템화 한 것의 결론이 지금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큰 투자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계속적으로 노력이 있었지만 뭔가 하나 이거에 약간 트리거가 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한 2009년에서 2010년? 그때 트위터, 페이스북, SNS 플랫폼의 발달하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유튜브의 채널을 SM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관심만 생기면 열정이 생기고 자꾸 K-팝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국의 K-팝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돼서 그 SNS의 발달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한 가수가 앨범을 냈을 때 여기 먼저 오픈이 아니라 선공개가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 딱 올리면 한꺼번에 퍼져 나가는 거니까 그 효과가 확실히 유통적인 면에서 국가 간 장벽을 무너뜨리고 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러면 그 어떤 면에서는 트리거 포인트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0년이라는 게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금융시장에서도 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하시는 회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큰 위기라고 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공연을 못 하니까요. 그렇죠. 행사도 못 하고. 그런데 그게 좀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가진 회사들은 그냥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하고 그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하니까 이게 그 매출도 그렇지만 원가 구조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가 나오는 거죠.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고 언제나 이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좌절을 하지만 않는다면 또 그 어려운 것이 제일 밑에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아질 것밖에 없으니까 이때 뭔가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보지도 않던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이렇게 직접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비욘드 라이브를 올해 1월에 무료로 전 세계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런 언택트 콘서트를 전 세계 처음으로 한 콘서트입니다. 전 세계 처음으로 하면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인 물리적으로 직접 가서 막 시간과 뭐 비행기 기름값 들이면서 가고 거기서 뭘 먹고 막 이러는 그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비대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이 도리어 컨텐츠를 더 화려하게 AR, VR을 활용하면서 XR까지 활용하면서 무대와 같이 어우러지는 굉장히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미 준비를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팬데믹 현상의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제일 빨리 전 세계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됐던 것이고 동시 접속자 수가 뷰 수가 뭐 3,500만이 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가장 큰 공연을 전 세계에 하게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좋게 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답이 됐나요? 사실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말 빠르게 이 온라인 유료 공연 플랫폼을 내놓는 걸 보고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내놓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거기에 또 AR, VR을 접목시키신 것 같은데 이전의 영상들을 보면 궤도 분장을 하고 뭐 할로윈 파티를 함께 하신다던가 아니면 아티스트들의 그런 온라인 자체 제작 영상에 소탈하게 나오셔서 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최근의 트렌디함? 이런 유행의 변화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총괄 프로듀서님만의 방법이신지 궁금해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K-팝이라고 하는 음악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박진영 프로듀서로 볼 때도 그 레인 B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가수를 같이 서로 협업해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B가 나와서 뭐 박진영 씨한테 막 형 그러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속마음이셨구나. 예, 그래서 그 참 부러워요. 제가 그게 참 부럽고 제가 박진영 씨 만나가지고 야 참 부럽다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해서 그런지 형이라고 안 그래요. 뭐 요즘은 심지어 뭐 우리 그
동방신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윤호 씨가 저한테 윤호가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됐는데 형 아버지 뭐 은근히 명예롭고 존경받는 것 같은데도 가만히 보면 많이 늙으셨어요. 우리 세대가 아니에요. 이러는 거에 메시지를 저한테 분명히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탄생되고 하려면 아무래도 제가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할로윈 파티 같은 무도회 같은 것도 만들고 우리가 분장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재미도 가지면서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수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마 좀 그렇게 보이신 게 아닌가. 네. 지금까지 또 수없이 많은 K-팝 스타를 이미 만드신 어떤 마이다스의 손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 가운데에서 실패한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들으면 좀 속상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맨 처음에 H.O.T로 해외를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의 전 세계 마켓은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마켓이 될 거고 그 당시에는 또 일본이 가장 큰 마켓이고 지금도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마켓이 일본에 있죠. 그래서 거기 갔을 때 SES와 같이 가게 됩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젊은이들이 너는 뭐 한국에서 그런 음악 뭐 해서 좀 니들은 좋아했겠지. 근데 여기는 그런 음악 안 돼. 그런 음악은 안 통해. 뭐 이런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도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I'm Your Girl로 데뷔를 하자. 또 제가 프로듀싱하는 걸로 음악을 데뷔하자 그랬을 때 음악? 너희들은 너희들한테 그런 거지. 근데 이 아이들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우리의 음악을 줘서 할게. 프로듀싱은 네가 하지 마. 이렇게 되면서 그래도 일본에 다 가야지. 그러면서 했는데 그것이 실패가 되는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프로듀싱과 내가 하는 그러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닐까 뼈저리게 느끼면서 제가 프로듀싱을 해야 되겠다 감히 그렇게 하면서 제가 프로듀싱 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더군다나 댄스를 이해하는 그런 회사를 찾고 그래서 에이벡스의 회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보아를 런칭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SES의 노력으로 또 보아도 성공을 하게 되는 SES 미안합니다 오늘 혹시 보고 계시면 그래서 SES의 노력으로 우리가 보아가 됐고 또 보아가 미국을 가서 처음에 또 길을 열고 했던 것들이 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우리 K-팝의 미국의 앞일을 열어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향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AI, 뭐 바이오, 나노테크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미래로 보고 있는 표방되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런 신기술로 만들어가는 뉴 노멀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는 그 컬처 테크놀로지 그런 문화 기술로 K-팝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 에스파를 내면서 뭐 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런 가상현실과 이제 우리의 현실 양쪽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팀을 저희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미래는 AI와 셀러브리티의 세상이다. 그러면 셀러브리티도 셀러브리티 아바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바타가 우리를 대신하는 어쩌면 너무너무 잘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저희의 비서 또는 친구 이런 역할을 하는 AI가 우리의 친구들을 대신할 거고 우리의 비서들을 대신할 것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바타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미리 한 10명의 아바타를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5억의 인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억의 인구를 갖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시장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늘어갈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그러면 5억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고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든다면, 그러한 프로듀싱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왜 G4가 안 되겠습니까? 왜 G3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만간 셀러브리티 AI 로봇과 살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듣고 또 우리 총괄 프로듀서님 말씀을 듣고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요. 미래에 이런 것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고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이 하시는 게 미래가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국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과 예측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중국 시장이 열리면 다시 K-팝을 비롯한 이 K-컬처가 굉장히 다시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도 금융시장에서 또 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진영 씨, 뭐 방시혁 씨, 저도 포함해서요. 그런 프로듀서들이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전수해주고 실제로 거기에 인재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1등을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인 프로듀싱의 시대이고, 우리는 프로듀서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전 세계에 1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곧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또 그만큼 우리를 받아들이고 또 전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시아의, 동양의 할리우드를 만드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버추얼적인 것도 그만큼 이제 더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버추얼적으로 이것을 또 이끄는 그러한 프로듀싱의 나라가 된다면 이 문화적으로는 한국이 전 세계에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한번 꿈을 꿔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일가를 이룬 분은 다르네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허전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이 산업 생태계를 봤다라는 건 굉장한 거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보면서 느낀 게 21세기의 관객 토대왕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 시장에 있던 거를 일본과 중국으로 전 세계로 K-팝으로 확장하다가 이제는 사이버 공간까지 인터넷 가상 공간의 하나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평행 우주 같은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인구까지 만든다는 얘기가 저는 너무 쇼킹했던 것 같아요. 아바타를 한 사람당 10개씩 갖고 있으면 5억의 인구를 갖고 있어서 그거 자체가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다른 소비를 만들고 하나의 생태계를 또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앰비셔스 하신 분이구나. 이런 한류 컨텐츠를 만드는 산업의 생태계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 대한 회사나 조직이 그들에게 주는 그런 과정이나 질서 같은 것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야지 아마도 이게 더 지속성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네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입은 것 네. 중에 하나가 화상 연결 플랫폼 시장이죠. 지금 현재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화상 연결 플랫폼이죠. 줌에서 해외 비즈니스 총괄하는 에이브 스미스 이사를 오늘 초대를 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미스 이사님. Good morning. Nice to see everybody. Thank you for including me.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처음 이 줌이라는 걸
창업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Well, we've actually been in video for a long time. So the company started about 10 years ago in 2011, where Eric Yuan, our founder, saw a different kind of use for video. He saw that a modern platform for the modern workplace was really required. So we built for scale. We were also preparing our team and growing our team globally to support and serve a community. And the software itself is really designed for adaptability. So whether it's a low bandwidth location or a very strong country like Korea where bandwidth and connection is ubiquitous, we feel that Zoom is prepared to serve just about every use case. 처음에 할 때는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매우 어색했죠. 실수도 하고. 네. 처음에 시도할 때는 이거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거 말 다운로드 많았었죠. 받아야 되고 뭐 어레인지 한번 해보니까 굳이 만나야 되나? 굳이 거기 같이 모였어야 됐나?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참 불가역적이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배경화면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다른 무슨 발리섬 이런 데 배경을 제 방은 허접하더라도 뒤에 배경은 바뀌고 그런 면에서 옷도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상의를 사지만 향후 화상회의 할 때 입는 옷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혀주는 네, 거요? 나 오늘은 정장으로 딱 클릭하면은 내 얼굴만 리플레이스가 되고 동작은 얘가 센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옷이 정말 그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것도 기능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You can do that, or you can have fun. With things like filters, you can start to add things like maybe a hat that you want to add, or glasses, or otherwise, and that makes the meeting a bit more lighthearted, or just even how you present. So you talked about virtual backgrounds. I personally like to have the palm tree and the beach behind me as much as I can because my house is pretty messy as well, and I have two children, a 17-year-old son and a 15-year-old daughter who have been in Zoom school for almost a year. In terms of speed and performance, we're real focused on that.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We think that Korea is a fantastic market. In the early phases of 2020, from January to April, we saw a 92x increase in the use of Zoom in Korea. In just that short period, there was somewhat of a demand and an interest happening in Korea. The good news is that there's exceptional connectivity. The bandwidth is, again, readily available and just, you could say, easily connected for your home user all the way to your corporate user. So that was a real advantage for the Korean market. 스미스 이사님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친절해 보입니다. 최대의 고객. 긍정적인 마케팅이야.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화상 연결 플랫폼이 어디까지 확장할 건지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is past week with the United States inauguration of President Biden, or whether that's in a place like the United Kingdom where we saw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use a solution for his cabinet meetings, or Parliament in the UK for the first time ever in 700 years, moving from the physical space to a virtual space, which is exactly what you were talking about, is still conducting a normal way people govern or work without disruption. We're seeing large events completely move online. So, whether that's sports events where the fan experience is getting more connected using video, so that's connection with the fan to the athletes or the fan to the stadium experience. That's happening in places like Australia and throughout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n we also see the impact in telehealth. And that could be with a simple consultation, with your physician. My 80-year-old mother takes most of her, physical exams and meetings with her doctor today on Zoom. Or, we're also seeing that is permeating into the actual surgery process and otherwise. So, we want to encourage people to think creatively with how video can apply. 우리가 이 글로벌 화상 연결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부분만 있는가 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줌 바밍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만약 우리 넷이서 어떤 이슈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훅 들어온다는 거죠. 보안이 미비할 경우에.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뭐 나치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저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Yeah, I mean, I'll lend some comments. I mean, first of all,
You know, as it relates to meeting disruptions, it's an important question because, you know, as people start to use video more and more, you have to think about consumer safety and just how do you make your meetings the best, safe, secure sessions you can. And we're all learning this. I think the world had to learn this quickly, and we're helping people learn this. So some simple techniques like setting a meeting password or using a feature like a waiting room before you let somebody into the meeting, or when the session begins, locking that session. Those simple techniques at a consumer level are obvious, and they actually make a real big difference on how people at a consumer level can be more secure and safe. You know, again, as we all get more used to video, I think these things will become more natural and reduce any kind of disruptions that might occur in any video setting. 정말 중요한 회사의 정책, 또 국가 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어쩌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원래 이 화상 연결 플랫폼 이 서비스를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빨리 온 거잖아요, 이 파도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 됐는데 백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인류로서 모두가 축복해야 될 일인데 이 줌 같은 화상 연결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백신이 나온 다음에 또 세상이나 마켓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And then there was the, you could say, generational aspect of how people think about voice and video. And that's endemic as I look at my 17-year-old son or my 15-year-old daughter, and you all mentioned, I think, some of your children. The truth is they've been raised this way. So their expectation is to use video as a common platform. They're doing it today in how they communicate at a consumer level. That trend was happening well before the pandemic began. Life as we know it doesn't change overnight back to quote unquote normal. I think we've all learned a lot, and that shift means we have a new way of possibility that we can take the benefits of what we experienced during the pandemic and apply them to a better world after the pandemic when everybody is hopefully healthy and safe and not at risk, which is, you know, what we all hope for anywhere around the world. 뭔가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질문도 있었는데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s everybody. 감사합니다. 줌의 해외 비즈니스 총괄이사인 에이브 스미스 씨 만나서 얘기 나눠봤는데 한 줄 평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모두를 연결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따뜻함을 찾아 나서지 않을까. 온라인 화상 데이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손잡는 데이트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기회가 다 있다면 인간은 항상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둘 다 선택하려고 할 거라고 봐요. 온라인의 경험은 오프라인의 경험과 비슷한 쪽으로 보통 가거든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그거 유사성을 따라갈 나중에는 뭐 촉각까지도 느낄 수 있는 화상회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게 되겠죠. How do we